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이 재무제표라는 걸 많이 들어보시죠? 주식 유튜브 종목 추천 보고 뉴스 보고 이러기도 바쁜데 이 재무제표까지 알아야 하나? 하루하루가 바쁜데 이 숫자만 겁나 많은 표를 왜 읽어?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. 이걸 갖고 뭐 어쩌라는 거냐?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.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.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김대욱 부장님의 업종별 상장기업 재무제표 하이라이트라는 책인데요.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 다양한 업종마다 이 업황이 좋아지는 비밀이 다 다른데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비밀을 재무제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과 책을 끝까지 다 보시면 업종마다 재무제표에서 어떤 항목을 봐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하면서 투자할 회사, 투자 안 할 회사를 거를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재무제표를 배워서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이 책의 저자 KB증권 김대욱 부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를 정말 많이 강조하신 분이에요.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강의를 많이 진행하시는데 유튜브에서도 이분이 나오신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에서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? 이 김대욱 부장님이 말하시는 재무제표 분석의 목표는 재무제표만으로 투자에 유망한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할 기업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해요. 왜냐하면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재무제표 보기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저자 말로는 모든 항목을 다 볼 필요 없이 업종마다 중요한 몇 가지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공시 다르트에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. 한번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나는 회계 지식이 없는데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냐?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잘 모르는 회계 용어는 검색해 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유튜브에도 회계 기본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 기본기는 여러분이 익혀가면서 정독을 하면 이 책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회계 용어마다 이게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자세한 부분은 이 책에서 이해가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 책에 나온 다양한 업종들의 재무제표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. 일단 먼저 보여드릴 것은 반도체 산업입니다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의 성격인데요. 여러분이 손익계산서를 볼 때 매출, 원가비, 영업비용, 단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떤 요소들이 이 숫자들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사업 모델에서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 강조한 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입니다. 고정비용은 말 그대로 매출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죠.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던 적게 팔던 그 기간에는 똑같이 나가는 비용입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식점 장사를 한다면 알바 급여 비용이나 임대료 같은 거죠. 그래서 반도체 회사는 크게 세 가지의 비용이 있는데요. 감가상각비, 연구개발비, 그리고 직원들 급여.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삼성전자의 2022년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 보시면 급여가 전체 비용 227조 원 중에서 28조 원이나 돼요.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31억 원이나 되죠. 감가상각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매년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감가상각비도 자연스럽게 매년 늘어납니다. 그래서 급여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이 고정비용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전체 비용 227조 원 중에서 70조 원. 그러니까 거의 30%나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.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이 고정 비용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어차피 이 비용들은 이미 정해졌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의 2023년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시면 그 전에 2022년에 비해서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 매출 원가를 보시면 거의 그대로죠. 이 이유 중 하나가 고정 비용이 많아서입니다.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고정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어떤 지표가 중요하고 산업의 특성과 함께 이렇게 재무제표를 직접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줘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회계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더 수월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반도체 기업의 성공의 키는 매출을 늘려서 이 고정 비용을 최대한 메꾸는 거죠. 그리고 이 고정비용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생산량을 크게 못 늘리는 건데요.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고정비가 높아요. 고정비가 높으니까 이 생산량을 줄여도 비용은 비슷하게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줄일 이유가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장비를 살 때와 생산할 때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. 리드 타임이란 말 그대로 이 최종 단계까지의 딜레이인데 반도체 회사는 이 반도체를 생산을 마칠 때까지 약 3개월이 소모되는데 거기에다가 장비 및 소재를 보통 연 단위로 구매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가 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산 설비 가동률을 크게 줄였다가 경기가 갑자기 다시 좋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못해요. 이 리드 타임 때문에 말이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?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재고가 쌓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. 왜냐하면 경기가 반전되면 이 쌓인 재고들을 다시 팔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반등했을 때 쌓인 재고를 많이 파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비용을 줄이는 이득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작년같이 반도체가 불황일 때 재고가 쌓인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.
그 다음에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제가 투자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연수익입니다. 이 이연수익이란 뭐냐? 말 그대로 돈을 먼저 받지만 매출은 나중에 인식되는 거예요. 이 책에서 나온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? 바로 백화점 상품권입니다.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게 이마트의 2022년 재무상태표입니다. 여기 보시면 전체 부채 19.7조 원 중에서 6.5%인 1.3조 원이 상품권이에요. 근데 상품권이 이 백화점에게 왜 부채냐? 부채라는 건 뭐냐? 내가 이미 이득을 보고 미래에 그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품권이란 건 사람들이 미리 돈을 내고 샀다가 나중에 현금 대신 상품권을 써서 제품을 사는 거죠. 그래서 상품권을 받은 시점에는 백화점에 현금은 올라가지만 매출은 올라가지 않아요. 그대로입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아직 안 샀기 때문이에요. 상품권만 샀죠. 그래서 이걸 회계상으로 부채, 이연수익으로 기록을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상품권으로 이 고객이 다시 물건을 샀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? 이 부채였던 이연수익이 없어지고 매출이 다시 늘어납니다. 왜냐하면 이때는 실제로 제품을 샀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이연수익이 많은 또 다른 업종 중 하나가 바로 항공사인데요. 이 책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대표적인 이연수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뭐냐? 우리가 비행기표를 샀을 때 그 중에 일정 부분이 미래 혜택인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항공권을 샀을 때 5%를 적립해준다고 하면 항공사는 95만 원을 매출로 기록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이연수익으로 기록을 합니다. 부채로 기록되는 거죠.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이 5만 원어치 마일리지를 모아서 공짜로 비행기를 타기 때문이에요. 그 5만 원짜리 서비스를 항공사는 나중에 제공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대한항공의 2022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전체 부채 19.7조 원 중에서 12.6%인 2.5조 원이 이 마일리지로 쌓인 이연수익입니다. 근데 이렇게 마일리지로 부채가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오히려 항공사 입장에서는 땡큐예요. 왜냐하면 현재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이 마일리지라는 건 나중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한 현금을 미리 받는 거니까. 생각해보면 상품권도 지금 아무것도 안 샀는데 고객한테 돈을 받는 거고 항공사도 미래 마일리지 비행을 아직 제공 안 했는데 비행기표 값을 미리 받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연수익이 좋은 점이 뭐냐? 바로 미래 매출의 지표가 됩니다. 그냥 상품권이든 마일리지든 결국 미래의 소비자들이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이죠. 그럼 그 사용하는 순간에 부채는 내려가고 매출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 이연수익이 늘어난다는 거는 미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로 미래 매출에 대한 예상과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 나름대로 이 이연수익이 많은 다른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?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. 특히 미국 주식에 좀 접목을 시켜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. 최근 스타벅스가 몇 년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죠. 바로 모바일 주문입니다. 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이 별을 주죠. 소비자들은 이 별을 쿠폰처럼 계속 모읍니다. 그래서 이 쌓은 별들로 뭐 공짜 커피를 마시거나 뭐 텀블러 같은 스타벅스 제품을 살 수도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별을 쌓을 때 결제 방식 중에 스타벅스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충전해 놓고 결제를 하게 되면 별이 더 많이 쌓입니다. 일종의 교통카드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만 원씩 충전해 놓고 커피를 사서 마실 때마다 이 카드를 써서 별을 모으는 거죠. 그래서 스타벅스에게는 사람들이 충전해 놓은 이 돈들과 별들이 모두 다 이연수익입니다. 왜냐하면 스타벅스 카드는 백화점 상품권이라고 보면 되고요. 앱에 모아놓은 별은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성격이죠. 그래서 이 이연수익이 늘어난다?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 앱을 다운받고 사용하고 있고 미래에 더 많은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을 거다.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스타벅스의 이연수익과 매출 그래프를 보면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? 같은 방향으로 지난 몇 년간 움직이고 있습니다. 매출이 이연수익을 따라온다는 거죠. 그리고 이연수익과 매출 증가폭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죠. 근데 증가율을 자세히 보시면 매출이 이연수익의 방향을 따라옵니다. 여기 2019년에는 이연수익이 크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엔 2020년에 매출이 떨어지고 2020년에는 이연수익이 반등을 하니까 그 다음엔 2021년에는 이 매출도 반등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이연수익이 많은 기업들은 이게 정말 미래 매출의 최고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이 이연수익의 흐름을 보고 미래 매출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무제표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. 이 비용의 성격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비밀을 배웠고 이 이연수익이란 개념으로 백화점, 항공사, 스타벅스 같은 기업의 미래 매출을 예상해보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제가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개만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총 19개의 업종, 56개의 다양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분석해주니까요.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많은 업종들을 다 투자 안 할 건데 왜 내가 굳이 다 알아야 되냐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재무제표는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계속 보는 연습을 해도 부족합니다. 저도 투자하면서 이 재무제표를 많이 봐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산더미
산더미예요. 그리고 업종마다 이 중요한 지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재무제표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업종에 더 관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업종이 나중에 핫해질 수 있는데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크게 손해를 보겠죠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재무제표, 회계 관련해서 자세히 다루는 영상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제가 재무제표 관련해서 다뤘던 다른 영상들도 영상 끝에 추천 영상이 띄워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